안녕하세요. 젊어졌습니까? 이거 좀 짧게까지 젊어 보이겠습니다. 마더린 커피는 빠끼아오라는 세계적인 선수가 있어요. 우리나라 KB에 나오고 했는데 그들이 만든 그 커피예요. 아침 식사 대용으로 필리핀 사람들이 많이 먹는 커피고, 그래서 기념으로 굉장히 유명한 사람 커피. 지금 오늘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지난 시간에 제가 하다가 시간이 있어서 기억나시죠? 합성 비타민은 석유 정제 찌꺼기로 만든다. 그래서 합성 비타민 C와 안식 향산이 만나면 뭐가 생긴다? 발암물질 벤젠이 생긴다. 그런 말. 이거 기억나시죠? 네. 네, 기억나시죠? 그래서 어린이들 음료에 보면 비타민 C 음료로 만드는데 거기에다가 상하지 말라고 안식 향산 같은 거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발암물질에서 못 만들게 통제를 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합성 비타민이 안 좋다 하는 소리죠. 천연 비타민과 달리. 그래서 비타민이라는 것을 설명할 때 뭐 괴혈병 설명을 드렸죠. 네. 괴혈병을 설명드리고 린다라는 영국의 기관이 라임을 먹는 애가 왜 건강한지를 보고 라임을 먹여봤더니 얘가 나더라 하는 얘기까지 뜨고 그렇죠? 자, 그리고 나서 제가 필리핀을 갔어요. 이분이 우리 대학의 총장님이시고, 이 친구는 간호대학장일 때 제 친구고, 그 마크가 우리 마카티 대학교의 마크예요. 학교 있는 분이고, 우리 총장님도 이제 훈장실에서, 우리 총장님은 저만 갔다 오면 회의를 제껴놓고 시료를 받으시고, 뭐 교직원도 다 있는 데서 하시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 학교를 떠나서 이제 제가 후원하는 동남아기독대학교 사우스 이스트 아시아 크리스천 칼리지에 가서 졸업식에 이제 참석을 해서 제가 이제 졸업식 연설로 축하사를 잘 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저희 이제 우리 선교에서 두 명한테 2년간 등록금을 장학금으로 전달을 해주고 왔고, 그 다음날 그 학교에서 그 지역 주민들로 해서 이렇게 의료봉사를 같이 하고, 이분은 교통사고가 나서 어깨가 아파서 팔이 이만큼밖에 안 들어서 안 올라가는 분이었어요. 근데 병원에서는 잘 못 치료해요. 그렇죠? 근데 이게 크리스찬 스쿨이잖아요. 여기 교회도 있어요. 여기 오니까 치료가 됩니다. 꼭 그런 건 아니지만 다른 데 가서는 안 됐잖아요. 그런데 크리스찬 칼리지에 가서 했더니 팔이 부쩍 그죠? 은혜롭잖아요. 그래서 좀 다른 데서도 하지만 이렇게. 그래서 여기 이제 이분이 서집자시고, 요분은 청진기 갖고 계시잖아요. 이건 이제 일반 의사. 근데 나중에 이분도 저한테 치료를 받았어요. 구경만 하고 계시다가. 구경만 하고 저도 뭐 하는 걸까 하고 구경만 하시다가 나중에는 이제 저 치료받았는데 그 얘기는 또 나중에 해드릴 거예요. 그 스텝들하고. 자, 천연 비타민 C. 천연 비타민 C. 영국 해본 제임스 린드가 만들었다고 했었죠. 그런데 그때 썼던 거는 라임이라고 했잖아요. 라임. 천연이잖아요. 천연을 한없이 먹일 수가 없으니까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걸 합성을 만들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93년도에 하워즈라는 사람하고 제르지라는 사람, 이게 이제 뭐 헝가리 사람인가 그래요. 그래서 발음에 따라서 우리는 제르지 이렇게 읽는데 또 어떤 사람은 기르기네 뭐 이렇게 읽기도, 기르기요 뭐 이렇게 읽기도 좀 달라요. 근데 하여간 뭐 영어로 제르지라는 사람이 공동 연구를 해서 이거 합성 비타민을 만들 수 있다고 보고를 했어. 발표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 이름이 구조식이 아스코린산하고 똑같다 해서
L-아스코린산이라고 이름을 공식적으로 발표하면서 인정을 받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아스코린산을 갖다가 그냥 합성 비타민 C다 이렇게 이름을 매기기 시작했던 데가 1933년이란 말이죠. 그러면서 이걸 이렇게 연구를 해갖고 이거를 4년 뒤에 이 양반이 어떻게 했냐면 석유 콜타로 분자 구조를 변형시켜서 여기에서 콜타를 해서 추출을 해갖고 이걸 합성 비타민 C와 똑같이 만드는 걸 성공을 했어요. 그래갖고 어떻게 했어요? 노벨상을 받은 거야. 그렇게 기가 막히잖아요, 그죠? 레몬에서 아이에서 추출해야 될 비타민 C를 석유에서 만들었으니 노벨상감이죠, 그렇지? 참 대단하죠. 우리가 먹고 있는 합성 비타민 C는 뭘 먹는 거다? 여기에서 만들어낸 걸 먹는 거라는 거죠. 사실 원료가 그렇다는 거죠. 자, 그런데 그러면 기능이 똑같으냐? 기능이 똑같을까요? 아니요. 똑같은 제가 여기서 왜 얘기 먹었어요? 그렇죠. 다르니까 얘기를 하는 거지. 다르니까. 자, 폴링이라는 미국의 화학자가 있었어요. 미국의 화학자예요. 거기다 이제 제가 폴링의 오류라고 했는데 폴링이라는 이 화학자잖아요. 화학자. 의학자가 아니에요. 화학자는 달라. 공부할 때 화학 이거 열심히 배우고 온 사람이 화학자잖아요. 의학자는 뭐예요? 치료할 때 어떤 약을 써야 될까, 어떻게 수술해야 될까, 어떻게 이거 하는 게 의학자잖아요. 의학자고 화학자는 틀리죠. 그런데 이분이 어떤 사람이냐면 노벨 평화상까지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 전에 뭘 받았냐면 노벨 화학상을 받았어요. 이 노벨 평화상은 둘째치고 노벨 화학상에서 화학 구조를 막 바꿔서 뭘 만들고 뭐 하는 거에 대해서 그 노벨상을 받은 분, 노벨상을 받고 나면요 그 사람마다 다 믿어져, 그죠? 그렇죠. 우리 노벨상 2명이잖아요, 그죠? 갑자기 유명하지도 않다가 노벨상 받고 니까 갑자기 유명해져서 그 사람 말이면 다 믿어, 그죠? 그러니 얼마나 잘 믿겠어. 주장을 했다는 거죠. 무슨 주장을 했냐면 하루에 비타민 1g 이상 먹는 사람은 감기에 덜 걸린다. 얼마나? 절반은 다는 아닌 것 같은데 한 45%는 감기에 덜 걸린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거예요. 근데 1g이라는 게 얼마나 되는 거야 도대체? 1g. 비타민 1g이 얼마나 될까요? 그럼 우리가 하루에 먹어야 될 그램은 몇 g일까요? 우리가 먹어야 될 거는요, 공식적으로는 60mg이야, 여기 심판용서 60mg. 그렇죠? 1g이면 얼마나 돼? 하루에 먹는 거에 비해서 훨씬 많죠? 훨씬 많아요, 그죠? 그리고 WHO 세계보건기구에서는 100mg이라고 그래요. 100mg. 100mg에 10배. 그죠? 1g이니까 100mg에 10배? 맞죠? 10배야? 1000배야? 10배죠. 그러니까 이렇게 먹는 사람이, 그러니까 우리가 먹어야 될 비타민 C보다 10배를 더 먹으면 감기에 덜 걸린다. 이게 몇 년도 얘기는 1970년도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다 살아계셨을 때 얘기잖아. 그렇죠? 그리고 한 6년 지나더니 뭐라고 했냐면 감기에 효과가 있으면 더 많이 먹어야 된다는 거야. 이제는 10배도 아니고 이제 더 많이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더 많이 먹어야 된다는 거죠. 그다음에 뭐라고 했냐면 3년 더 있다가 70년 비타민 C가 암에도 듣는다 이렇게 주장을. 그런데 이 말을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노벨 화학상을 받았는데 믿죠. 의사 말을 안 듣고 이 사람 말을 듣기 시작하고 그래서 막 먹기 시작했어요, 그죠? 네. 그리고 자기는 얼마나 먹냐? 12g을 먹는다고 그랬잖아. 그러면 보통 먹으라는 거 1g을 하면서 자기는 12g이에요. 그죠? 네. 10배에 12배를 먹는 거네, 그러면. 그런데 증상이 나타나면 몇 g까지 먹어라? 40g까지 먹어라. 엄청나죠?
그럼 40배는 몇 배야 도대체? 40배잖아. 40배인데 이게 몇 배라고 그랬어요? 10배라고 했잖아요. 400배네? 400. 네. 그렇게 먹는데, 자, 이게 언제적 얘기라고요? 1970년대 얘기를 했잖아. 그죠? 네네. 그러니까 이 소식을, 당시 이 소식을 한국에도 듣겠어요? 못 듣겠어요? 있죠. 그 당시에 들었어, 그죠? 조금 적은 사람은 미국의 뭐 서적들을 볼 수 있는 시절, 지금 인터넷으로 금방 보지만 옛날에 조금 지식 있는 사람이 좀 쳐다볼 수 있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대학교의 어떤 교수님도 요 말을 따라서 하기 시작했어요. 누군지 알죠? 알 거야, 이씨. 저 이씨는 아니에요. 그것도 따라서 비타민C를 많이 먹으라고 주장을 했어요. 그것도 S대잖아, S대 출신. 이렇게 먹으라고 주장하고 이분을 따라서 그랬을 가능성이 높아요. 제가 볼 때 물어보진 않았어 그분한테. 네. 뭐 그래갖고 그분도 비타민C를 많이 먹어, 합성 비타민C를 많이 먹으라고, 아침 저녁을 먹으라 이렇게 많이 먹으라고 했어요. 그런데 미국 국립암센터에서 뭐라 그랬냐면 허무맹랑한 소리를 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너가 의사냐? 너가 의학적으로 그렇게 몸소리가 어떻게 바뀌는지를 아느냐? 그냥 먹어서 그게 된다고 생각하냐? 그건 너의 이론일 뿐이다. 실제 먹으면 위험하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먹는다고 끝까지 주장을 하는 거야. 그리고 이 미국의 메이어 클리닉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클리닉인데 여기에서도 보니까 의사들이 실험을 다 해봤더니까 가짜 약보다 나을 것이 없다. 차라리 가짜 약을 먹고 기분 좋아서 나아지는 것이 더 잘났다. 이런 결론을 내렸어요. 결국 비타민C는 이 말에 비해서도 비타민C는 천연과 합성은 다른 작용은 비타민C 천연으로 100g 먹어야 될 걸 왜 1g이나 먹어야 될까요?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돼. 자, 우리나라의 국립암센터가 일산에 있어요. 거기 명승훈 박사라고 계세요. 그분도 서울대 출신이에요. 앞서 비타민을 많이 먹으라는 이광재 교수님도 서울대 출신이에요. 근데 그분은 해부학교 손가락 그래요. 그리고 명승훈 박사는 이 비타민C를 많이 먹어서 어떤 문제가 나타나냐를 갖다가 가지고 박사 논문을 내었어요. 그 연구 논문은 얼마나 논문이 잘 됐는지 영국의 권위 있는 학회지, 왕립 학회지에 실려을 했어. 거기에 보면요, 많이 먹으면 암도 더 걸릴 수 있다. 여기 암이 난다고 그랬지. 암이 더 걸릴 수 있다,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어떤 것 2배, 3배 이상 더 나빠질 수 있다는 논문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 논문들도 비타민C를 많이 먹으랬어요. 이분이 폴링이라는 사람이요. 그분 주장대로 열심히 비타민을 먹었어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분의 와이프가 위암과 유방암을 걸렸네. 야, 근데 이 사람이 야 이거 실험에 아주 결정적인 아주 좋은 찬스야 라고 생각하고 10배 정도를 먹였어요. 날 거다. 내 거야.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렇게 유방암에 이렇게 걸리면 당시에는 살아남을 확률이 13%밖에 안 돼. 그러면 몇 년 내? 5년 후에 살아남을 가능성. 그죠? 자, 그런데 5년 후에 사망했어. 이 확률을 넘어서야 될 거 아니야. 비타민C를 먹었으면. 그죠? 아니라는 거죠. 합성 비타민C를 많이 먹어서 그러면 나가고 6년을 살든지 7년을 살든지 그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보통 사람은 이 글을 보고 그런 생각을 안 해.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야, 5년 후에 사망을 해버렸어요? 그럼 5년간 살아남을 확률은 그 당시에 13%였는데 그 13%에 안 들었다는 거죠. 살아남을 확률이 없다는 거예요. 그죠? 야, 그런데 와이프는 내가 잘못 먹인 것 같아. 덜 먹인 것 같아. 그렇게 보면 한참 있었는데 자기가 걸렸네. 그렇죠? 네. 자기가 한 10년 좀 넘어서 자기가 걸렸네. 야, 이건 나한테 실험을 하면 돼. 10배.
아까 먹으랬던 10배 막 먹어낸 거예요. 합성 비타민식을 먹었어. 근데 어떻게 됐겠어요? 사망했어요. 사망. 그랬더니 이 폴링을 따라다니는 학자들 있잖아. 이 학자들이 궁금해진 거예요. 야, 노벨 뭐 상을 타신 분이 뭐 이렇게 했는데 왜 우리 스승은 왜 죽었을까? 궁금해져요. 그 연구를 해야지. 연구를 했어요. 그 당시에 그 사람들 추종하던 사람들이 결론이 난 거예요. 뭐냐? 손대칭 이론이라는 게 있었다 하는 거죠. 네. 프리온 광원권을 비슷하다는 자 보세요. 이게 좀 어렵잖아. 근데 우리가 장수 마을이 장수 대학이잖아요. 근데 대학에서 공부한 건 요 정도는 봐줘야 돼. 그죠? 요게 화학식이야. 아까 폴링이 막 화학자를 했죠. 그죠? 자, 화학식인데 이게 보통 비타민이에요. 그러면 요거랑 비교했을 때 거의 똑같지 않아요? 그죠? 똑같잖아요. 위치만 틀려. 요게 위로 간 게 아래로 내려갔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는 D가 붙고 여기는 L이 붙었어. 요거는 왼쪽이다, 요거 오른쪽이다. 이게 붙어 있는데 왼쪽이다, 오른쪽이다 이런 거예요. 대부분 대부분 비타민 C는요. 거의 모든 동물의 성은 비타민 C를 안 먹어도 몸이 만들어내기 때문에 안 먹어도 돼. 채소를 안 먹어도 돼. 사자가 풀 뜯어 먹는 거 보셨나요? 못 봤잖아. 사자는 고기를 먹어도 비타민 C를 만들어내요. 개 풀 뜯어 먹는 소리 하지만 말이 안 된다는 소리잖아, 그죠? 개는 풀 뜯어 먹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야. 근데 개도 가끔 풀 뜯어 먹어. 네, 언제 뜯어 먹는지 아세요? 위장 장애가 있을 때 지가 알아서 뜯어 먹어요. 위장 장애가 있을 때 그거는 비타민 C가 모자라서 뜯어 먹는 게 아니에요, 그죠? 기니피그라는 동물, 네. 그런 동물만 우리 인간하고 똑같이 비타민 C를 못 만들어내. 그래서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중요하다고 하는 거지. 자, 그러면 아까 손내침이라고 했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 SBS에서 나온 거잖아요. 캡처했어. 그죠? SBS도 이걸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겠지. 천연 비타민 C는요, 비타민 외의 자연물이 결합이 돼버렸어. 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비타민 C에 결합되어 있는 것을 그냥 붙여버린 거, 이게 비타민 C라는 거죠. 이거를 띄워서 만들 수가 없다는 거야. 그런데 합성은 뭐예요? 합성은 각 단일체만 착 결합해서 만들어요. 택시범보다 아스코베시드하고 여기는 이제 전분 요만큼에다 그냥 허면 안 되니까 뭐 전분을 붙여서 이렇게 알맹이 큼직하게 만들잖아요. 그런 것들. 네. 그렇게 해서 만든 거죠. 여기에 이제 합성원료, 중전제, 응고제, 합성원료, 합성 색깔 내는 거 이런 거를 이제 첨가했다는 거죠. 이렇게 그렇게 해서 합성 비타민을 만든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거를 전문용어로 카이랄성이라고 하는데 너무나 어렵잖아요. 이게 원래 뜻은 거울상 이성질체다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거야. 손이 오른손이 있고 왼손이 있는데 오른손하고 왼손하고 다치지 않는 이상 거의 다 똑같잖아. 그렇죠. 똑같아. 구조식도 똑같다는 거예요. 이게 구조식도 똑같잖아. 그죠? 똑같아. 하나는 요거는 오른쪽에 있고 요건 왼쪽에 있을 뿐이야. 그죠? 네. 엄지손도 똑같잖아요. 붙이면 똑같아. 그렇죠? 근데 떨어뜨리면 엄지손과 이건 오른쪽에, 이건 왼쪽에 있네. 근데 또 어떤 사람이 이렇게 있네? 그렇게 얘기를 해. 그렇지만 이건 뒤집혔잖아요. 말이 안 되잖아. 그죠? 화학자는 이걸 알아내기 시작한 거야. 구조식은 이렇게 뒤집어진 거울 보듯이 만들어진 형태가 있다는 걸 알았어. 그런데 그게 똑같은 줄 알았지. 성질이 똑같은 줄 알았더니 그 성질이 틀리다라는 거야. 네. 뭐 뉴스에도 한번 나왔는데 이건 보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자, 그러면 포도당을 한번 보자 이거야. 포도당도 똑같아. 그래서 왼손 분자, 오른손 분자 똑같아. 그런데 왼손은 아까 L자라고 했잖아요. L 글루코스야. 요건 D 글루코스. 근데 글루코스, 포도당이에요. 포도당이 형태가 이게 오른쪽에 붙은 거는 단맛을 내. 왼쪽에 붙은 거는 단맛을 못 내. 열량도 없어. 있으나마나 하는 거야. 포도당이 아닌 거야. 아시겠죠? 네. 그렇다는 거야. 우리가 먹는 거는 그래서 이거라는 거죠.
이걸 만들어서 팔면은 가짜가 되버리는 거야. 똑같이, 그죠? 근데 우리나라고 보고 이제 과학이 발달하다 보니까 현미경들을 보면 벌써 안다는 거죠. 우리가 아로마라는 거 많이 하죠. 향기 나는 거. 여기 중에서 리모니렌이라는 분자도 보면요, 똑같이 생겼는데 왼손 분자라는 거는 레몬 향을 내고 오른손 분자가 되면 오렌지 향을 내. 맛이 틀리다는 거, 색깔이, 그 향이 틀리다는 거. 성질이 틀려버린 거야. 똑같지만. 그래서 또 하나 있어. 아스파탐. 지금 나눠드린 커피에도 아스파탐이 들어있어요. 설탕, 아스파탐. 왜? 단맛을 내는 거야. 설탕을 먹으면 당이 있으니까 당 걱정이 돼서 아스파탐은 단맛만 내. 그래서 열량을 없어. 그래서 아스파탐을 쓰는데 왼손 분자, 여기 L자가 붙은 것만 단맛을 내고 이게 오른쪽에 붙어버리면 이게 밑으로 갔잖아요. 그렇게 되면 단맛이 아니라 오히려 쓴맛을 낸다. 성질이 다르다는 거예요. 비타민 C도 사실 비타민 C의 역할은 비슷하게 이것처럼 아주 극과 극은 아니지만 비슷하지만 성질이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많이 먹으면 오히려 위험해진다는 것이 밝혀집니다. 합성 비타민은 가급적이면 천연 비타민을 먹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탈리도마이드라는 사건이 발생했어요. 이게 1957년에 독일에서 독일 오면 제약 최고잖아요. 최고인 나라에서 그레넨탈이라는 그 회사가 뭘 만들었냐면 입덧 방지제를 만들었어요. 여러분 입덧 해보실 때마다 힘들잖아요. 이걸 방지해 놓은 거 먹어보셨어요 혹시? 안 드시게 잘하는 거야. 그때는 없었대요. 없었나? 이게 옛날에 57년도에 만들어서 팔았는데. 우리 때는 그런 거 일단 소리도 못 들어. 소리도 못 들으셨고 다행인 거예요. 놀랐겠지요. 다행인 거예요. 이때 이제 이 사람들이 사실은 진정제를 개발하다가 잘못 만들어져갖고 이게 입덧 방지제를 만든 거예요. 발명은 대부분 만든다 잘못 만들어진 게 유명해지는 게 많아요. 입덧 방지제를 만들었어. 그런데 얘 보세요. 손이 어떻게 됐어요? 자, 얘는 보세요. 손이 아예 없어요. 그렇죠? 얘도 손이 아예 없어요. 얘도 보세요. 손이 아예 없어요. 얘도 보세요. 손이 없어요. 얘도 보세요. 팔이 아예 없어. 얘도 보세요. 팔이 아예 없어. 왜? 이런 증상이 나타나서 이게 뭔지를 조사하기 시작했어요. 조사하고 도대체 이 끔찍한 부작용이 일어나는 이유가 뭘까? 그랬더니 이 약이 원인인 거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약을 먹는데 왜 그럴까? 왜 그럴까죠? 자, 이게 탈리도마이드의 분자도 보면 아까 했듯이 R형과 S형이 있는 거예요. R형과 S형. 이건 이제 위아래가 틀린 거야. 그래서 이 R형은 진정 및 수명 효과가 있어서 이게 입덧 방지제로 쓰일 수가 있어. 그런데 이거를 그 생각을 못하고 S형으로 그냥 막 팔아버린 거예요. 그냥 쥐 실험만 해보고 인간 실험 안 해보고 이상이 없는데 안 죽네 하고 이제 파는 거죠. 그러나서 봤더니 이 S형으로 된 그 분자가 거꾸로 된 것이 결국 태아에 필요한 영양분을 혈관으로부터 차단시키니까 팔이 안 만들어져요. 그렇죠? 혈관이 영양분 공급이 돼야 세포 분열을 해서 팔이 만들어지고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정상적이지 않은 애가 처방이 됩니다. 그래서 아스코르베시드, 비타민 C도 있잖아요. 비타민 C는 이렇게 크게 부작용을 일으키지 않지만 많이 먹으면 위험하다. 아시겠죠? 많이 먹으면 위험하다. 그래서 합성 비타민 C는 내가 꼭 너무나 피곤해 이럴 때 먹든가 매일 이렇게 습관적으로 먹을 필요는 없다. 가급적이면 채소를 먹어라. 그죠? 채소를. 그것도 천연 비타민 C를 알약으로 만든 건 또 비싸잖아요. 근데 채소는 맨날 먹는 거 한 젓가락 더 먹으니까 더 비쌀 이유도 없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 드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재미난 게 있어요. 우리가 비타민 D를 처방받는 사람이 콜레스테롤 약도 처방받아요.
자, 비타민 D는요, 햇빛을 보면은 비타민 D가 합성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요즘은 이 합성되는 게 모자라다 보니까 녹음이 다시 이게 이제 그 햇빛을 보면 근데 그게 모자라서 비타민들을 반드시 먹어야 돼요. 먹어야 되고 왜 먹어야 되냐? 왜 반드시 먹어야 되냐? 비타민 D가 부족하면 죽어요. 죽기 때문에 그래서 비타민 D를 꼭 먹어야 돼요. 그런데 자 비타민 D가 이렇게 해서 피부에서 이렇게 해서 전환이 돼서 이제 그 만들어지는데 피부에서 뭘로 만들어지냐 하면은 이게 콜레스테롤을 갖다가 비타민 D가 만들어지는 거야. 콜레스테롤 그죠? 비타민 D가 콜레스테롤을 피부에서 만들어 쪼이면 이 콜레스테롤이 뭘로 돼? 비타민 D로 만들어져서 이렇게 간에도 쓰이고 신장에도 쓰이고 칼슘을 흡수하게 하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햇빛을 쬐면 칼슘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뼈가 튼튼해진다는 뜻이에요. 햇빛을 쬐는데 왜 비타민 D를 먹는데 왜 튼튼해지지? 그 이유는 칼슘의 균형을 맞춰주기 때문에 뼈는 다 대부분 칼슘이잖아요. 근데 햇빛을 안 쬐니까 비타민 D를 먹어야 돼. 그렇죠? 비타민 D를 먹긴 먹는데 햇빛을 안 쓰니까 이 콜레스테롤은 몸속에서 넘쳐나잖아. 이걸 소모해서 비타민 D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안 먹으니까 콜레스테롤도 저하제를 또 먹네? 처방받아서. 그렇죠? 그래서 열심히 열심히는 안 돌아다니더라도 햇빛에 나가서 딱 20분만 넘기면 돼. 딱 20분만 넘기면 하루에 필요한 비타민 D가 만들어져. 피부에서. 몇 분이야? 20분. 근데 또 20분을 나왔는데 선글라스 딱 쓰고 여기다 챙 있는 거에다가 여기다 마스크 쫙 가리고 막 여기다 썬틴 쫙 바르고 이렇게 나가면 안 돼. 그냥 자연스럽게 햇빛 쫙 쐬면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뼈가 튼튼해지는 거예요. 여기 보면 얼굴은 아직은 이런 봄뱅이만 쓰는데. 그래도 그러면 조금 더 세면 되죠. 조금 더 세면 돼요. 그러면 시간을. 자, 그다음에 우리가 탄수화물 적이라고 하잖아. 그러면서 아메리카노는 이게 푸샷 이게 시럽은요 흡수 속도가 한 4배 정도 빨라요. 설탕보다. 그래서 그게 흡수가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인슐린이 갑자기 쏟아져 나와서 이 그 당을 끄집어내야 되잖아. 인슐린이 많이 쏟아져 나오니까 인슐린 피로증이 생기는 거예요. 인슐린 과다 분비하기 때문에. 그래서 식곤증이 와요. 점심밥을 막 급하게 먹잖아요. 식곤증이 오는 이유가 밥이 한꺼번에 들어가서 한꺼번에 씹지도 않아서 아까 제 옆에 계신 의사님 40번을 씹는다. 많이 씹으면 이 쌀이 전분을 만들어졌잖아요. 전분이 덱스트린이라는 걸로 바뀌고 덱스트린이 메가당으로 바뀌어요. 메가당으로 바뀌는 순간이 언제냐면 쌀밥을 씹었을 때 단맛이 나는 순간이에요. 그때까지 씹어야 돼. 근데 그거를 뭐 계산이 복잡하니까 한 20번 씹어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워낙 잘 씹어갖고 5번만 씹어도 쌀이 다 단맛이 난다. 그러면 다 메가당이 만들어진 거예요. 네. 근데 대죠. 이렇게 씹어봐. 그러면 40번이 아니라 50번도 씹어야 되겠죠? 네, 그런 거예요. 그래서 20번이 중요하다, 40번이 중요하다 이것이 아니라 쌀이 단맛이 날 때 메가당으로 바뀌고 메가당은 더 이상 안 바뀌어요. 메가당은 이제 넘어가서 거기서 이제 분해가 돼요. 자, 그래서 그러면 물고 있어. 물고 혓바닥으로 이렇게 돌리면요 침이 계속 묻잖아요. 그렇죠. 근데 쌀이 가급적이면 한 반 조각, 4분의 1 조각 날수록 침에 아밀라제가 그걸 소화를 더 시켜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몇 번을 씹어야 돼. 몇 번을 씹고 침을 좀 많이 해갖고 하면서 우물우물하면서 삼키더라도 그 작용을 할 수가 있어. 그래서 중의학에서는 많이 씹어라는 얘기를 하는 거 거기서는 또 무슨 아이디어가 생겼는지 몰라도 침을 많이 묻혀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중요한 것이다. 그게 이제 그 의미가 되는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채소를 먹는 건 어때요? 채소를 많이 먹으면 되나요? 채소를 많이 먹을 때 안 씹으세요? 식초를 그때- 채소를 많이 씹. 네, 그러니까 채소를 드실 때 밥 한 숟가락 채소랑 같이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채소를 씹는 동안 밥도 씹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비빔밥이요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예요. 채소를 씹는 동안 쌀이 씹히잖아요. 그래서 어머니들 옛날에 밥 숟가락에다 반찬을 쫙 올려주잖아요. 반찬이 씹힐 동안 씹어야 되다 씹다 보니까 밥이 다 씹히는 거예요.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우리나라 어머니들이 얼마나 머리가 좋아하는지 여러분도 좋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시럽을 먹으면 안 된다는 거죠. 시럽을 먹으면 안 되고 그냥 설탕을 먹는 게 나아. 그리고 너무나 쌀을 안 먹는 것을 이제 얘기를 전에도 해드렸잖아요. 뇌가 하루에 필요한 것이 130mg 그렇게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쌀밥을 꼭 먹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그 섭취 기준으로는 탄수화물을 130g을 꼭 먹어줘야 돼. 이건 130g은 뇌가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뇌가 쓰는 것보다 더 먹어줘야 되잖아. 그죠? 뇌만 쓰나 포도당을? 다른 것도 쓰잖아요. 우리가 걸어 다닐 때도 포도당이 써야지고 그것까지 생각을 하면 210g. 나를 가만히 앉아서 테레비만 봐? 그러면 뭐 130g에다 한 150g만 먹어도 되겠지. 그죠? 네. 그래서 그런 계산이 나오니까 쌀밥을 너무나 제한하면 안 돼요. 나이가 드시면 포도당이 모자라면 뇌가 피곤해지고 뇌가 나중에 세포가 죽고 하면은 치매도 더 빨리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뇌를 보호하기 위해서 탄수화물 먹어라 하는 거죠. 근데 탄수화물 너무나 적게 먹으면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방을 연료로 쓴다. 뇌가 죽으면 안 되니까 뇌에다 연료를 빨리 공급해야죠. 지방이 올라가서 케톤체를 만들어서 케톤체가 많이 생기면 두통이 오더라 하는 거죠. 그리고 포도당을 너무나 제한하고 하다 보면 특히 당뇨병 환자의 경우에 혼수 상태가 올 수도 있으니까 꼭 그렇게 먹어라. 제가 테스트를 했어요. 라면에다 밥을 말아서 김치 제가 먹어본 거야. 이렇게 먹는 거하고 비교했을 때 2시간 있다 혈당이 어떻게 변할까요? 그렇죠? 자 보세요. 2시간 있다 혈당이 139가 나왔고 156이 나왔어. 이렇게 먹는 게 더 많이 나왔어. 그렇죠? 이유가 뭘까요? 이유는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당을 너무 안 먹으면 몸은 살기 위해서 포도당을 만들어낸다 하는 거예요. 안 만들어내는 바람에 오히려 더 많이 만들어버렸어 몸이. 다른 물질을 갖다가 포도당을 만들어버리는 결과라는 뜻이에요. 아시겠죠? 지난 시간에 막 그래프에서 돌아가면서 설명했잖아요. 그죠? 이거에 대해서. 그래서 꼭 탄수화물을 적이다 생각하지 말고 탄수화물은 생명이다. 하루에 먹을 거는 최소한 3공기를 먹어야 된다. 그런데 3공기 먹으면 탄수화물이 너무나 많은데 그러잖아요. 쌀밥의 영양가를 한번 볼게요. 쌀밥에 추다고 포도당만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 쌀밥에 도대체 당질이 얼마나 있나? 현미를 먹으면 77, 100g을 기준했어요. 77g. 그죠? 백미를 먹으면 80g. 별 차이도 안 나. 한 숟갈 덜 먹으면 돼. 굳이 현미를 안 먹어도 된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네. 현미 먹으면 소화가 안 되거든. 왜냐면 셀룰로스로 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막 갉아먹어. 그래서 속이 쓰릴 수도 있고요. 그렇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 100mg의 당질은 요만큼 있어요. 여기에 단백질이 7.6이 있네. 그죠? 여기 6.4가 있어요. 그럼 6.4라는 게 그러면 어느 정도 될까? 계란은 몇 개 정도 될까? 자, 계란을 보면요. 삶은 계란을 보면 여기에 단백질이 몇 그램? 여기 몇 그램? 쌀밥 하나에 계란 하나만큼의 그죠? 단백질이 들어있다는 소리예요. 그런데 왜 이거 쌀은 탄수화물이야 막 이렇게 얘기를
저기야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쌀밥 한 그릇만 먹어도 삶은 계란 하나 먹은 만큼의 단백질을 먹게 되잖아요. 그죠? 중요하죠? 네. 그런데 계란을 갖다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계란이 주식이라고 인정을 해주나요? 주식은 뭐라고요? 쌀이잖아요. 왜? 여기에 이게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죠. 필요한 하루에 사람이 움직이게 될 칼로리를 다 만들어주고 여기에는 삶은 계란은 78칼로리지만 하나니까 이게 하나니까 그러면 이게 그 계란 하나 한 34, 뭐 40g이잖아요. 그럼 여기 두 개를 쳐야지. 그러니까 쌀밥 한 그릇에는 100g 한 그릇에는 계란 두 개가 있다는 소리예요. 그렇잖아. 네. 밥안 먹고 계란 두 개만 먹어도 괜찮거든요. 그래도 괜찮지만 여기에는요 칼로리 말고는 뭐 지방도 좀 있고 하지만 다른 영양소가 좀 모자랄 수 있어요. 이거는 깐나내기 닭 병아리의 그 아주 중요한 영양소가 되지만 이거 갖고는 우리는 초식동물이기도 하잖아요. 채소를 먹어야 되는 장이 크니까. 그렇죠. 그래서 계란만 먹어도 살긴 살아. 그렇지만 완전하지 않다. 이게 완전 식품이라고 하지만 주식으로 볼 수는 없다는 거죠. 계란 두 개에다가 저기다 채소를 좀 섞어 먹으면. 네, 그래도 되죠. 네. 그래도 쌀밥을 좀 먹는 게 좋다 하는 거죠. 이것을 탄수화물로 만들려면 힘든 거 0.5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 단백질이 탄수화물로 만들어져야 돼. 몸속에서. 그럼 22단계의 공정을 거쳐야 되는데 그 22단계 중에서 한 개만 빵꾸나면 탄수화물을 못 만들어. 계란만 먹어도요. 콜레스테롤 상관없이 계란만 먹어도 일주일 내내 살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더 건강하려면 쌀밥을 먹는 게 경제적이라는 거죠. 왜냐면 몸도 덜 피곤하고 그러니까 계란 두 개에다가 쌀밥 한 그릇 먹으면 계란을 몇 개 먹는 셈이 된다? 4개 먹는 셈이 된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당이 올라가서 못 살았어. 당이 올라가죠? 네. 당이 올라가는 게 다른 문제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다른 문제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쌀밥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문제일 수도 있어요. 다른 일때는 저는 그거밖에 안 먹어요. 야채를 많이 먹는다는 네. 거예요. 근데 늘 피곤하시죠, 그 대신. 그럴 수밖에 없어. 여러 가지. 네. 자, 그럴 수밖에. 그러니까 그 당뇨의 문제는요. 또 한번 생각해볼 시간이 있을 건데, 당뇨에는 꼭 쌀밥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문제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것까지 살펴봐야지. 일반 기본적으로 그런 문제가 있다고 쌀밥만 계속 제한하는 방식은 굉장히 피곤해진다. 몸은. 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자, 그다음 이제 다음 챕터로 넘어가서 닭가슴살은 튀김이 맛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닭가슴살. 그죠? 닭가슴살을 원래 성분을 보면 뭐 열량도 많아요. 왜냐면 여기 이제 저 지방이나 단백질이 있기 때문에 열량이 높아요. 그다음에 당은 없어요 거의. 그죠? 그다음에 단백질이 22g, 뭐 지방이 이렇게 있어. 근데 닭가슴살 그냥 먹으면 너무 퍽퍽해서 튀겨 먹어야 되잖아요. 그 튀기는 순간 그럼 어떻게 되냐? 튀기는 순간 열량은 좀 높아지죠. 지방은 2.2에서 9.7로 높아지죠. 총 탄수화물도 더 높아지죠. 단백질 22g. 다른 게 들어가는 바람에 퍼센티지가 줄어드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닭을 튀겨 먹으면 거기 기름을 더 넣어서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기름은 생각 안 하는 거예요. 나 편한 거가 닭가슴살이 좋대. 이러고 닭가슴살을 먹으려면 그냥 닭가슴살을 삶아서 먹든지 이렇게 해야 된다. 튀기는 순간 그냥 닭을 먹나 마찬가지가 돼버리는 거죠. 네. 거의 뭐 똑같진 않지만 또 생각해볼 게 물을 많이 먹으라고요? 물을 많이 먹으라잖아요. 물 하루에 얼마씩 드세요? 이게 반복적으로 얘기하니까 다 기억하셔야 돼. 저는 했던 얘기잖아요. 물을 많이 먹으라서 하루에 2리터를 먹어. 그런데 벌컥벌컥 급하게 마시는 물이 뭐가 생긴다네? 뭐가? 찰봉욕이 써 있어요. 내부적으로 있다. 물을 벌컥벌컥 마시면 위험하다는 거죠. 네. 하루에 2리터를 마시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 이제 여기 중앙일보에 나왔는데 보면 2리터를 마셨더니
어떻게 된다는 소리예요? 이거 기사는 70년 연구, 70년 전에 그 연구를 아직도 써먹고 있다는 거야. 많이 발전하고 많이 새로워졌는데, 그렇죠? 여기에 설명을 보면은 70년 연구는 이거 말도 안 된다는 소리예요. 그렇죠? 하루에 뭐 많이 먹으면요 문제가 생긴다는 거야. 특히 한국은 미국인하고 틀려서 그렇게 많이 먹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사람마다 다르잖아요. 80kg 사람이 있고 40kg 사람이 있어요. 근데 똑같이 먹으면 될까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하루에 먹어야 될 물은 얼마냐? 2리터다? 이거 아니에요. 8잔이다? 아니에요. 근데 그게 그냥 공식화되고 있는 거야. 그렇죠? 공식화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에 꽂히면 경로의 의존성이라고 그래. 하나에 꽂히면 그냥 그걸로 가는 거야. 경로의 의존성. 그러니까 하나에 꽂힌 거를 갖고 그냥 가는 거예요. 아직도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물은 언제 얼마큼 먹어야 되냐? 목마른 만큼 먹어야 된다는 거야. 목마른 만큼. 아시겠죠? 만약에 땡 밑에서 만약에 활동을 많이 했어요. 2리터를 더 마실 수도 있어요. 그렇죠? 하루 종일 뭐 사무실에 앉아있거나 뭐 집안에 앉아있거나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 그런데 왜 2리터를 마셔? 그럼 내부종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내부종이 생기면 2리터를 지속적으로 전에도 줄 수가 있는데 그건 제가 찾지 못했는데 2리터를 일주일 이상 마시다가 즉사한 사람도 있어요. 그냥 쓰러졌는데 왜 죽었는지 몰랐는데 해보니까 그냥 죽었어요. 내부종. 이걸 한의학에서 뭐냐면 수독증이라 그래요. 수독증.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물 너무나 많이 먹으면 안 된다 하는 거죠. 자, 여기에서 보면 2시간 정도 지나서 사실 나와야 되는 거예요. 물은 많이 먹으면. 소변을 가야 되잖아요. 근데 순파 기능이 나빠진 사람은 내보낼 수 있겠어요?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물을 많이 먹으면 몸에 전해질 농도가 낮아지기 때문에 전해질 농도가 낮아지면 저나트륨증이 오면서 두통구역질, 현기증, 근육경련, 뇌장애 이런 걸 일으켜서 발작을 일으킬 수 있다. 발작을 넘으면 어떻게 된다? 죽을 수도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눠 먹는 게 중요하다. 특히 노인의 경우는요. 신장의 수분 제흡수율이 떨어진다. 신장, 콩팥에서 필요한 물은 다시 걸르고 거기서 영양분도요 필요한 거는 다시 걸르고 그래요. 네. 만약에 등산을 가는데 물이 없어서 물을 계속 못 먹고 있어. 그럼 소변을 못 누게 해서 내보낼 물을 다시 흡수해서 몸으로 활용을 하고 그래요. 그런데 그 기능이 떨어져. 노인들은 그 기능도 떨어지기 때문에 물을 또 많이 먹어서는 안 된다 하는 소리예요. 이게 하트어택은 심정지, 심장 공격이잖아요. 심장 공격, 우리나라로 모르죠. 심장병에 걸려서 ICU라는 건 나는 너를 보고 있다 하는 뜻이죠. 이게 이제 집중 치료실이죠. 요게 2018년도에 이분이 36살짜리가 갔어요. 제가 이분이 2019년도에 가서 필리핀 가서 만났던 사람인데 하트가 문제, 자기가 썼어요. 하트가 문제가 있다. 그리고 어퍼백 페인이 있다. 그러니까 여기가 아프다는 거야. 여기가 아프다는 거야. 자, 여기가 아픈 거는요 심장에 문제가 있는 거야. 심장에 문제가 있어요. 그 다음에 하트가 문제가 있다 하는 건 이거랑 연결되어 있는데 30세부터 계속해서 혈압이 82에서 40 이렇게 돼. 82에서 40. 80에서 40이 돼. 그래갖고 여기 이분한테 처방이 뭐냐면 이분 집을 방문했어요. 두뚜막 위에 여기 소금통이 있네. 이 소금 먹냐? 이 소금을 안 먹는데 의사가 먹지 말랬대. 그래서 제가 이 컵에다가 제가 먼저 타서 한 잔 쫙 마셔주고 나 이상이 없네. 한 10분 있다. 이상이 아직 없네. 너도 먹어. 했더니 타서 먹었어요. 타서 먹고 났더니 이 혈압이 올라가기 시작했어. 정상으로 가잖아요. 103에 69까지 올라갔어요. 그래서 매일 이렇게 먹어라. 매일 한 컵씩 먹어라. 소금 머려? 네. 소금 머려? 네. 근데
얘가 하트 어택으로 병원에 갔잖아요. 의사는 소금 먹지 말래. 계속. 이게 현실인 거예요. 소금 먹었더니 혈압이 정상으로 돼요. 혈압이 떨어지는데도 소금을 먹지 말래요. 네. 네. 짜게 먹으면요 고혈압이 걸려요, 그죠? 고혈압이 걸리고 나서 나중에 중풍이 걸릴 수 있어요, 그죠? 그런데 중풍이 걸리기 전에 고혈압을 알 수가 있죠. 고혈압을 걸리기 전에 알 수가 있는 게 있어요. 뭐냐면 갈증. 갈증이 있을 때 끝까지 물을 안 먹어대면 고혈압이 걸리는 거예요. 갈증이 생겼어, 그럼 물을 한 모금 먹어, 그렇죠? 그런데 벌컥 먹는 거라고 아니잖아. 그러니까 조금씩 먹으라 하잖아. 그 먹으면 갈증이 해소가 됐어? 그러면 고혈압이 안 걸려. 소금으로 가글을 하는 거는 좋죠. 소금을 항상 가글. 소금을 가글려면 여기에 뭐 음식 찌꺼기나 이런 것이 소독이 되면서 좋죠. 아침에. 네, 아침에도 좋아요. 그런데 입안에 있는 것들은 효소들이 아밀라제 같은 거 나와서 여기에 이제 숨 쉬면서 이렇게 들어가는 세균들이랑 이렇게 싸우다 보면 시체 찌꺼기들 있고 막 그래요. 그래서 씁쓸하고 막 그런데 이걸 사실 삭혀도 위산이 다 녹여버리기 때문에 문제는 없어요. 그런데 찝찝하니까 그냥 뭐 이렇게 행건해도 좋죠. 이걸 삼킨다 해서 문제는 안 돼요. 왜냐면 위에 위산이 너무나 강력해서 그걸 다 녹여버려요. 상관없어요. 그래서 그냥 가글을. 그러면 가글하면 이제 이빨 틈 사이나 이런데 그 세균들이라는 것을 청소해주기 때문에 가글하는 게 좋죠.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에 일어나서 소금으로 가글을 하든지 치약으로 닦아서 치약으로 닦고 소금물로. 네. 이중을 하면 더 좋은데 너무 나오면 여기에 또 그 마이크로바이옴 그 기회가 되면 마이크로바이옴에 대해서 한 번 더 알려드릴 건데 마이크로바이옴이 너무나 죽어버려요. 너무나 죽어버리니까 너무나 심하게 하는 것도 안 좋다 하는 거죠. 자, 하여간 이렇게 해서 소금을 꼭 먹어야 된다. 그 MSG가 나쁠까요? MSG, 그루탄산나트륨. 이게 MSG가 모노소디움이라 이게 소금이라는 뜻이에요. 모노소디움. 여기도 L자가 붙었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저는 꼭 이걸 붙여요. 여기 있는 화학 기호를 L자. 그래갖고 이것이 MSG가 나쁘다고 그러잖아요. 꼭 나쁘진 않아요. MSG는요 심지어 전화트륨 환자한테 MSG를 투여하기도 해요. MSG는 꼭 나쁜 건 아니에요. 많이 먹어서 나쁜 거예요. 적당히 먹었을 때는 제 해롭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너보다 MSG 들어간 거에 꼭 겁내지 마시고 그렇다고 한 숟갈씩 미원 한 숟갈씩 넣는 그런 좀 막말로 한가요? 이런 곰팡이는 없잖아. 그죠? 조금씩 넣어서 먹을 때는 문제 없어. 그것도 소디움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몸에 소금 조절을 해줄 수가 있어요. 알칼리스는 좋을까요? 알칼리스 이렇게 드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알칼리 좋은가요? 좋다니까 먹죠. 그래서 우리가 혈장은 이제 피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 빨간 거를 빼고 나면 이제 빨간물 이걸 혈장이라고 하는데 여기 산도가 보면 7.6, 4.44 정도가 돼야 돼요. 그런데 이게 이제 높아지면 산증이라고 그러고 이게 이제 낮아지면 알칼리증이라고 해요. 이 범위를 벗어나면. 그런데 여기도 뉴스를 제가 KBS 알칼리 이온수 신장병의 위험. 일단 이런 뉴스를 한번 봐야 정신이 바짝 들어요. 알칼리스를 먹으면 4가지가 좋은 게 딱 있어요. 4가지. 뭐에 좋냐면 만성설사, 소화불량, 위장의 이상 발효, 위산 과다. 여기에는 효과가 있어. 나머지에는 없어요. 그리고 끓여서 먹으면 어떡해? 네? 끓여서 먹어. 물 끓여 먹는 게 좋아요. 수돗물을 끓여서만 먹어도 상관없어요. 알칼리를 끓이면은 맹물이 될 수가 있어요. 맹물이 될 수 있는데 뭐 알칼리 술 만들어서 또 끓여 먹고 뭐 그럴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데 알칼리 술은 심장질환에 위험이 있다는 거 그걸 꼭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하루에 1리터를 넘게 먹으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다음에 알약은 어떤 약이랑 먹을 때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약이 산성인 약이 있어. 산성인 약. 예를 들어서 아스피린. 아스피린은 뭘까요? 산성일까요? 알칼리성일까요? 아스피린은 끝에 애시드가 붙었어. 비타민 C도 애시드가 붙었잖아요. 빈속에 먹으면 속이 쓰리는 이유예요. 아스피린도 이름이 끝에가 애시드가 붙었어. 그런 거를랑 먹을 때는 아스피린의 효과가 떨어지겠죠. 중화돼 버리니까. 그런 효과가 있어요. 밥 먹고 나서 먹는. 근데 밥 먹고 나서니까 밥을 먹어야 돼. 그래야 속이 더 쓰리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런데 거기다 알칼리수를 먹어버렸어. 그렇죠. 그럼 위에 산이 있잖아. 이 산도 중화가 돼 버리잖아. 그걸 끓여서 먹어. 네. 끓여 먹으면. 네. 알칼리수를 끓여서 먹는다고요? 그러면 뭐 약을 잘 안 먹으면 없어요. 자, 그다음 오메가 3만 하고 마칠게요. 오메가 3도 식물성이 좋을까요? 식물성이 다 좋다고. 식물성이 좋죠. 네. 오메가 3의 식물성은 ALA라고 해. 근데 보통 이제 우리가 오메가 3는 여기에도 있지만 EPA하고 DHA를 넘겨서 볼게요. 이 논문에 있는 걸 제가 보여드리는 거예요. 오메가 3가 식물성일 때 우리가 보면 동물이잖아요. 동물로 전환하는 데는 제한적이다. 그래서 식물성 오메가 3 ALA가 좋다고 막 식약처고 뭐 이렇게 막 했었는데 없애버렸어요. 오메가 3는 동물성을 먹이게 효과적이다 하는 소리예요. 그래서 ALA라고 해서 꼭 좋은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오메가 3 먹어야 되잖아요. 참기름에도 오메가 3 있어요. 먹으면 나중에 이게 EPA, DHA로 바뀌긴 바뀌어요. 그래서 오메가 3 뭐 아마실 뭐 유채씨 뭐 이런 데서 뭐 크릴 오일 이런 데서 뭐 있는 거 거기 그런 거 먹는 거보다도 또 그다음에 이런 데 있는 거는 대부분 ALA라는 거예요. 저런 거는 나중에 몸속에서 전환해지 바로 쓰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뀌는 것이 6%, 3.8% 요밖에 안 돼. 그래서 식물성 오메가 3라서 꼭 좋은 건 AL라고 표시되어 있는 거 꼭 좋은 건 아니에요. 크릴 오일은요 시간이 없어서 다음 시간에 해드릴 거예요. 크릴 오일과 오메가 3는 좀 다른 거예요. 조금 더 필리핀에 길거리 음식들 있어요. 우리나라도 길거리 음식이 있어요. 바나나큐, 바나나를 갖다가 튀겨갖고 기름에다 그냥 설탕을 쫙 발라서 튀기고 해서 맛있어요. 아주 맛있어요. 이거는요 닭피를 이렇게 붙여갖고 이렇게 구워 먹는 거예요. 이것도 맛있대요. 네. 이거는 찹쌀가루를 반죽해서 여기다 설탕을 이렇게 카레멜처럼 이렇게 달고나처럼 해갖고 쫙쫙 발라서 이것도 구웠어요. 맛있어요. 이거는요 돼지 껍데기를 이렇게 튀겼어요. 맛있어요. 닭 껍질도 맛있어요. 이게 이거는요 이상하다는 건데 돼지고기나 뭐 닭고기 그 저기 창자를 이렇게 해갖고 이걸 구워서 먹어요. 진짜 안 먹었어. 뚜론이라는 것도 이제 바나나를 해갖고 요 바짝바짝하는 거요 설탕 덩어리로 맛있어요. 신선수가 바삭바삭해. 겉바 속촉이라 하잖아요.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하게 맛있어요. 이게 길거리 음식이고 서민의 음식. 먹을 게 없어서 이런 것이 발달된 거예요. 우리나라도 이런 거 많잖아요. 필리핀 나가서 그 다음에 맛있게 먹으려고 하다가 시럽을 이렇게 넣어갖고 먹으니까 아이스크림이 아주 더 맛있어요. 얼마나 맛있겠어. 그런데 이렇게 먹은 사람들이 우리 대학교 교수예요. 제가 갔더니 해쳐왔어요. 심한 당뇨병. 이 상황에서 제가 해준 건 치료밖에 없어요. 치료를 해줬는데 이 친구는 아까 간호대학장을 했던 그 친구예요. 와이프가 이 친구고 이 친구고 여기 이렇게 프리 쌍둥이요. 근데 쌍둥이가 아파서 똑같이 아프다는 거예요. 네. 아니 얼마나 게임을 많이 했는지 나이가 50인데 여기가 둘이서 똑같이 아프대 쌍둥이가.
그래서 목을 이렇게 치료해줘서 아프다. 똑같이 치료해줬네. 여러분 혹시 쌍둥이했으면 그 언니인지 동생인지 몰라도 아프다고 나도 그렇게 아플 가능성이 있어요. 네. 여기에서 다 환자, 이거 의사였잖아요. 저보다 딱 3살 많아. 그런데 지금 보면 저보다 20살 많아 보이죠? 의사예요. 그런데 하트 어택이 8번 왔어요. 뇌졸중이 3번이나 왔어요. 의사이기 때문에 살인을 끝냈어. 걸어 일어나지도 못해. 근데 의료봉사하는데 그냥 앉아갖고 그냥 환자 이렇게 뭐 어디가 아프니까 뭐 먹으라 이거 써주고 계셨어요. 그러다 한참 구경하다 보니까 제가 있는 데는 벌떡벌떡 일어나서 가보니까 본인도 치료해달라고 걷지도 못했어. 그러니까 일어나서 걸어가는 것까지 해드렸어. 내가. 이 중에서 이분이 지금 날씬해졌는데 MBI 이게 유명한 데죠. FBI랑 똑같은데 범죄자. 여기 지금 이 친구가 한국에도 저한테 치료받으러 한 서너 번 휴관해서 증 써갖고 왔어요. 이 친구는 암 걸렸고 이분은 척추증이 걸려갖고 화장실에서 넘어졌는데 바로 화장실에서 넘어졌는데 그 순간 일어나지 못해서 이게 형사대학장이에요. 형사대학장에서 일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새벽이 올 때까지 기다렸어. 밖에서 학생이 들어오는 소리가 들리네. 야 이리 와라 불렀어. 나 좀 일으켜줘. 그리고 이 사람 숙소가 1층은 사무실, 2층이 숙소인데 2층을 2번 다시는 작년 세프템버, 작년 9월 달부터 한 번도 2층을 못 올라갔다는 거야. 걸을 수가 없어서. 이분은 척추증이 있어서 여기가 늘 아파. 다리가. 이 친구도 척추증이 있어서요. 꼽사등이 될 뻔하고 나이가 지금 한 45세인가 그렇게 되는데 네. 이 친구는 당뇨병, 이 친구는 척추증. 아주 안 아픈 사람이 없어요. 인간을 보니까 누구나 아프다는 거죠. 여러분도 어딘가는 아플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아프다. 아까 이제 막 걸어가는 지팡이를 4개를 짚고 왔는데 다 집어 던지고 이렇게 걸어가서 좋다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 울면서 이렇게 이게 점프를 처음 해봤다는 거예요. 작년 9월부터 점프를 처음 해봤다는 거예요. 좋다고 이렇게. 그래서 너무나 뛰지 말라고 알렸어요. 그렇지. 아무리 좋아도. 자, 중요한 거는 이렇게 아픈 사람을 저도 많이 치료하고 하지만 방법은요. 일반적인 방법은 하나도 없어요. 사람마다 틀린 거예요. 모두에게 좋은 치료 방법은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침이 필요할 때가 있고 어떤 사람은 뜸이 필요할 때가 있고요. 어떤 사람은 냉찜질이 필요할 때가 어떤 사람은 온찜질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약이 필요할 때가 있고 어떤 사람은 영양이 필요할 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순환이 필요할 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자극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피를 빼야 될 때도 있어요. 어떤 것은 잘 먹어야 하고 어떤 것은 굶어야 할 때도 있어요. 모든 것이 일반적인 것은 없더라는 거예요. 많은 아픈 경우마다 방법이 다 틀려요. 다 똑같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 학은 대부분 매뉴얼화돼 있어요. 어떤 때는 어떻게 하라고 딱 그냥 교과서처럼 정해놔버렸어요. 그래서 대부분은 맞지만 나는 안 맞을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병이 치료가 안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것을 알아내는 사람을 갖다 우리는 명의라고 해요. 명의. 명의를 넘어선 사람 신의라고 하죠. 이게 전에 한번 보여드렸던 림브란트가 그려놓고 색칠을 못한 그런 건데 엠마오로 가는 길. 엠마오로 이렇게 제자들이 가요. 아 예수님이 돌아가셨어요? 아유 큰일 났어. 우리 스승이 없네. 막 투덜투덜 가는데 어느 순간 2명이 가는데 3명이 돼버렸어. 이 3명이 되는데 이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나한테 옆에서 같이 걷고 있으면서 그 투덜거리는 걸 다 들어. 야 그거 아니야. 야 그거 아니야. 사실은 말이야. 예수님이 얘기하고 딱 얘들 다 보여줄게. 하는데도 같이 있는 존재를 모르고 가는 거예요. 그렇죠. 왜? 경로에 의존이 있으니까. 내가 정해져 버렸어. 예수님 와서 가셨어. 부활? 부활? 모르겠어. 다음 주 부활인데. 그죠? 엠마오로 가는 이 제자들이 나중에 그러면서 그런 거야. 그 예수님이 옛날에 무슨 얘기를 했는데 그 내가 얘기한 얘기야.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이렇게 하고 가는 거예요. 그죠? 우리의 건강 관리도 이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네, 진실을 알면서도 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지금 제가 설명했던 거 보면 다른 게 많잖아요, 그죠? 네, 그런 거 많은데 오늘 또 끝까지 잘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건강하시죠? 네. 다른 하나 있어요. 질문 하나 해줄게요. 네. MSM이라고요. MSM이라고 그게 우리 인간한테 좋은가요? 안 좋은가요? 그럼 필요한 영양소예요, 그런 거예요. 다뭐 필요한 건 아니지만 네. 그 영양소가 특별히 그 부족해서 그게 건강에 효과가 많은 경우가 많아요. 체질에 따라서 근데 그게 주로 나오는 데가 우리나라에서 정제를 못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일단 미국 거예요. 네, 카나다에서만 쓰는 건데 미국에서도 정제를 해가지고 나오는데 제가 이제 좀 안 좋아가지고 몇 년째 먹고 있거든요. 이게 다리가 아프고 이래갖고 네. 관절에 좋다고 그러는데 사실인지. 그건 용량을 초과하지 않고 드시면 건강에 도움이 될 거예요. 물론 나이가 드시면 아마 돌아가신 까지 먹어야 될 수도 있어요. 또 한 가지 아까 C에 대해서 비타민 C에 대해서 마지막에 제가 잠깐 나갔다는데 그거는 끝이 어떻게 났어요? 마지막에 못 들었어요. 끝이 어딘지 모르겠어요. 아니 마지막 끝에 비타민 C에 좋은 점을 제가 못 듣고 나갔다 좋은 왔거든요. 점, 네. 비타민 C 먹고 좋은 점. 비타민 C는요 네. 많은 거의 모든 거에 작용을 해요. 예를 들어 이 점막에도 비타민 C가 작용을 하고 예를 들어서 콜라겐을 먹어도 비타민 C를 먹어야 되고 비타민 C는 같이 먹으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대부분 많은 경우에 쓰이긴 하는데 합성일 경우에는 산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산. 네. 그래서 점막을 만들어야 되는데 점막을 없애버리는 그런 아까 설명 안 했는데 그런 악작용이 있기 때문에 과도하게 먹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빈속에 먹으면 속이 쓰린 이유가 네. 점막을 얇게 만들기 때문에 속이 쓰려지는 거예요. 과도하다는 게 뭐예요? 그 정제로 된 건 하루에 하나를 하나를 먹으면 먹으려니까. 그게 원래 1000mg이라고 돼 있잖아요. 예, 제비에. 그러니까 우리가 먹어야 되는 게 100mg이에요. 10배를 먹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합성을 먹으면 10배 정도 먹어야 효과가 있기 때문에 1000mg을 먹게 만들어 놓은 거죠, 사실은. 근데 저는 제가 산이 굉장히 많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산이 많으면 합성 비타민 C를 먹는 것보다 천연 비타민 C로 먹는 게 낫죠. 네,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그 종합 비타민에는 거의 다 합성인가요? 종합 비타민은 합성일 가능성이 더 높아요. 왜냐면 그걸 다 천연을 가지거든요. 알맹이가 이만해질 수 네, 있어요. 저는 많이 가지고. 네. 이만큼 커요? 네. 그래서 미국에서 나오는 거 센트룸 네. 그 영양제가 종합 비타민이 이렇게 커요. 센트룸은 합성이 대부분이고 센트룸의 특허는 뭐냐면 네. 그 영양소를 한꺼번에 이렇게 놓은 게 아니라 이렇게 채널을 놓고 그 녹는 속도를 다르게 해서 위에서 녹을 거, 소자에서 녹을 거 이렇게 만드는 게 특허예요. 센트룸이. 그래서 그 센트룸도 거의 합성일 거예요. 네, 종합 감사합니다. 비타민은 거진 합성이라고 봐야죠. 천연은 어떻게 구할 수 있는 건데요? 천연 비타민 C는 비싸고 잘 안 만들어요. 만들진 않으면 요새 대부분 그게 돈 네트워크 벌고 마케팅 나오잖아요. 같은 데가 있어요. 대부분. 하도 비싸니까 다 네트워크 마케팅 같은 데서 팔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런 데서 이 가격이 한 비싸니까 팔아서 자기 뭐 가시게 이게 저렇게 허가에 그런 데서 잘안 해요. 그게 지금 다 없애더라고요. 지금 정말 지금 또 다시 뭘 만들나 그래서 싶더라고요. 그리고 합성 비타민은 지금 먹을 수밖에 없잖아요. 네. 소용량을 먹고 그다음에 지속적으로 먹으면 위의 점막만 없어지는 속이 쓰리다 그랬잖아요. 위의 점막만 없어지는 게 아니라 혈관의 점막도 위 점막이 똑같은 건데 혈관의 점막도 얇게 만들어요. 아스피린도 그래서 아스피린도 먹지 말라는 네, 거예요. 아스피린 중풍 환자 아스피린 먹으면 그 아스피린 때문에 중풍에 걸려서 죽을 가능성이 더 높아요. 네. 그 아스피린은 그러니까 피를 맑게. 맑게 하지만 네. 피를 맑게 하는 대신에 혈관이 벽을 막 네. 거치는구나. 통과할 수 있도록 네. 하는 거는 거기 점막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 점막을 깎아 먹어요. 그 깎아 먹다 보니까
그 혈액이 그 혈관 벽에 직접 닿아잖아요. 피가 나고 상처가 생겨요. 상처가 떨어져서 만약에 백히면 네. 뇌 경색이 되죠. 만약에 그러면 그 혈관이 약간 터지면 뇌출혈이 되죠. 그래서 아스피린 함정이 그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의사들이 이제 들어보면 비상약으로 두세 알을 남이 돌아야 되더라고요. 쓰러졌을 때 네. 딱 그거는 눈앞에 네. 나비니까 내 쓰러졌을 때 먹으라고. 제 삼촌 그거는 고대에 낙이라는 있는데 거, 네. 가르쳐 주더라고요. 네. 낙이라는 우리가 혓바닥 밑에 밑에다가 있는 큰 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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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걸로 하는 게 낫고 네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아스피린을 그러니까 미국에서는요 아스피린을 한 중풍 환자라고 다 주는 게 아니에요. 제한 범위가 있어요. 함부로 못 먹는 게 아스피린이야. 알겠습니다. 근데 저 일단 치료 받아야 돼요. 저 몇 개월 동안 치료 안 받았어요. 자,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좋은 강의 주신 우리 선교사님 늘 있는 가운데 붙잡아 주시고 또 우리 어르신들 일주일의 삶 동안에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가장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행하신 일들을 일주일 동안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할 수 있는 날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